임미현의 아침 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의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가 어처구니 없는 인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 회로는 거꾸로 연결돼 있었고 선로 전환기 부품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주식 거래를 재개합니다. 고위 분식회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택시 기사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농성 중입니다. 얼어붙은 전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황명문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강호 노동당 부위원장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3명이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이들 3명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과 자유 침해를 비난해왔다면서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지난 2016년 7월 이후 이번이 4번째로 이로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대북 제재는 내년 초로 추진되고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대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와 압박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CBS 뉴스 황명문입니다. 지난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어처구니 없는 인재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열차 선로 전환기의 회선이 거꾸로 연결돼 신호 오작동이 발생했고 이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김재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KTX 강릉역 탈선 사고는 선로 전환기의 신호 오작동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에 나선 항공철도 조사위원들은 남강릉 분기점에 선로 전환기를 표시해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직전 강릉역과 코레일 관제센터에 KTX 강릉역과 영동선이 나뉘는 남강릉 분기점 일대 신호 제어 시스템에 오류 신호가 포착됐다는 겁니다. 한 조사위원은 사고 열차가 운행될 당시 선로 케이블은 21B 선로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21A에 꽂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선로 전환기의 관련 부품이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강릉선 전체 노선에 선로 전환기 회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어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즉각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전제로 코레일과 국토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원인 조사에 발맞춰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 내리고 오늘부터 주식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섣불리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어제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열고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한 달여 만인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거래소는 결정 이유에 대해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의 심사 기준이 과거의 잘못보다 현재와 미래의 기업 가치에 더 집중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또 5조 원이 넘는 소액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를 고려할 때 상장 폐지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거래소가 예상보다 빨리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린 것도 투자자 피해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관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섣불리 상장 유지 결론을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여론 역시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의 기업 규모만을 보고 결정을 한 것이고 또한 결정 과정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대로의 결과가 아니냐 하는.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얼어붙은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은 김구현 기자가 전합니다. 단식 엿새째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 정당 투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초석입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약속을 받아내면서 민주당을 지렛대 삼아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야3당이 벼랑 끝 전술로 나오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이미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 수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화의장은 오늘 한국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거제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달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야3당의 단식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됩니다. 나경원, 김하경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 후보의 경쟁력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정주 기자가 분석합니다.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과 김하경 의원은 지난 주말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 후보로 각각 정용기, 김종석 의원을 확정하며 공식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두 의원 모두 이른바 친박계는 아니지만 나경원 의원은 주로 잔류파의, 김하경 의원은 복당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전과 다른 구도를 형성했지만 결국 개파 간 힘싸움으로 흐르는 상황은 과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원내대표 후보와 함께 짝을 이룬 정책위 의장의 경쟁력도 승패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재선인 정용기 의원과 함께 경륜과 품격을 강조했습니다. 신뢰는 실력에서, 실력은 경험에서, 경험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륜과 실력으로 품격 있는 투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김하경 의원은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초선 비례대표 김종석 의원의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안보는 제가 책임지고 경제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멋진 협업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 원내대표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향후 정계 개편과 여야 관계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카카오의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예고된 카풀앱 서비스 시행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카카오는 당초 17일부터 카풀앱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택시업계는 이런 방침에 대해 카카오콜 거부운동과 국회 앞 천막농성을 내일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른바 끝장 집회를 20일 정도 이어가면서 카카오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카풀 실시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어제 오후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택시업계는 오늘 오전 11시 비대위를 예고했습니다. 택시조합연합회 이양덕 상무입니다.
저희 택시사계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고인의 뜻을 받들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집회 규모와 농성 기한이 길어지고 특히 고인 유언대로 시신을 카카오 앞에 안치할지도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아직 어떤 입장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다며 명복을 빈다는 말이 전부입니다. 당혹감이 뚝뚝 묻어나는 반응입니다. 택시업계가 오늘 비대위에서 어떤 수위로 결정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카카오가 오는 17일로 예고된 본격 서비스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CBS 뉴스 이용훈입니다. 정리해고에 반발해서 400여 가까이 또다시 굴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4박 5일간 오체 투지 행진을 마친 뒤 단식을 선언한 동료 노동자들도 있는데요. 기자의 창, 오늘은 한겨울 굴뚝이와 아스팔트 바닥에 몸 던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수정 기자입니다. 파인텍 노동자들이 75m 굴뚝 위에서 두 번째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회사의 공장 폐쇄에 반대하며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굴뚝에 오른 지 오늘로 395일째. 그동안 박 사무장의 몸무게는 50kg까지 빠졌고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주말부터는 추위와의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홍기탁 전 지회장입니다. 일상생활이 사라졌죠. 가장 기본이 물인데 물이 다 얼어버렸으니까 그날 바로 올려주는 건물을 바로 소화해내지 않으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추위였고 싸움이죠. 경북 구미에서 천막을 만들던 평범한 노동자들이 굴뚝에 오르게 된 이유는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파산한 회사를 인수했던 스타플렉스란 곳에서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공장 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전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이때 차강호 지회장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굴뚝에 올라 408일을 버텼고 회사는 고용과 노조, 단체 협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공장이 또 문을 닫자 이번에는 홍 전 지회장과 박 사무장이 다시 굴뚝에 오른 겁니다. 동료 파인텍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서울의 수은주가 영하 11도를 밑돈 지난 주말 20km를 오체 투지로 이동했습니다. 한겨울 아스팔트에 엎드리며 청와대와 국회를 지나도 회사와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지회장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곡기를 끊겠다고 어제 선언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오늘부터 단식으로 저 노동지가 하루라도 빨리 내려올 수 있게 투쟁하려고 합니다. 함께 땅에서 가족들과 저녁 먹을 수 있는 시간 함께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농성은 408일을 맞습니다. 차 지회장의 굴뚝농성 기록을 넘어서는 겁니다. 굴뚝 위에서 또 아스팔트 위에서 이어지는 이들의 목소리에 누군가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기자의 창 오수정입니다. 유치원 3법이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국회 임시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거당적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유 장관은 특히 에듀파인 도입을 하더라도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도 여야 5당 원내대표에 이어 민주, 한국, 양당 원내대표가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합의한 만큼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연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대표입니다. 국민적인 열망과 공분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안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표결을 강행해서라도 명확한 국회가 관련된 대안을 내놔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늘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총회를 개최합니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앞세운 한유총과 이를 대변해 유치원 3법을 무산시킨 한국당이 여론의 거센 역풍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혁태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10번째 회의가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상황이어서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이강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 씨의 채용 청탁을 받고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부탁 전화를 한 혐의 등에 대해선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오랜 전통인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타임은 문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념비적인 회담을 중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추첨 우선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편 전에는 추첨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것을 75% 이상으로 늘렸고 남은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미국 방송영화 비평가협회가 선정하는 2019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할리우드 연예 매체들에 따르면 버닝은 북미 비평가 단체가 주관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인 이 영화상의 외국어 영화 부문에서 레바논 영화 가버나움, 폴란드 영화 콜드워, 멕시코 영화 로마, 일본 영화 어느 가족과 경합합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당초 4차례에서 3차례 인상으로 축소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미국 연준이 오는 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4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내년 3월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오늘 예정했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를 공식 연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홍 기자의 쏘와십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예비 부모님들에게 핫한 얘기 들고 왔습니다. 네. 국회 예산안 시즌에 논의됐던 아동수당과 출산 장려금 등 저출산 관련 현금 지원성 정책 얘기인데요. 네.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주겠다는 건지, 출산 장려금은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기 키우는 엄마 아빠들에게는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아동수당부터 정리하고 가죠. 원래 지난해 9월부터인가요? 정부가 만 6세 미만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주지는 않았죠. 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제외한 90%만 지급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소득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 10%는 제외를 했는데 이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아동수당을 도입할 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려고 했다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보편적 아동수당을 두고 무차별 퍼주기 복지라며 반대하면서 상위 10% 소득 수준의 아동수당은 제외됐었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소득 수준을 구분하는 데만 연간 1,600억 원이 넘는다는 지적과 함께 저출산 대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보편적 아동수당 방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아예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규모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네.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이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의 아이들로 확대됩니다. 네, 아동수당이 늘어나는 것 말고도 출산 장려금도 준다고 했었죠? 네, 지난 금요일 날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이 출산 장려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 1인당 250만 원씩 출산 장려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250만 원.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일부는 환영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250만 원을 준다고 애를 낳겠느냐? 또 왜 하필이면 10월부터냐? 그렇다면 뭐 9월 30일 날 애 낳으면 못 받는 거냐? 정말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찬반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고 근시안적인 방법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이 출산 장려금 정책이 법안도 없이 일단 예산안부터 통과시키자는 여야의 졸속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부분입니다. 법안도 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 이 말이었나요? 네. 그러다 보니 평균적인 산후조리 비용이 이쯤 된다면서 금액이 250만 원으로 정해졌고 내년에는 3개월만 지급하면 되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여야가 알아서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도 없었다며 난색을 표했고 지자체는 지금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도 없으니 황당했고요. 네. 결국엔 없던 일로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50만 원은 안 주는 걸로 정리가 된 거죠? 네, 여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 이런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출산 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출산 장려금 정책의 해프닝만 보더라도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저출산 대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지 알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 미래보다는 당장 도움이 되는 현금 지원을 하면서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행보라는 거죠.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출산장려금 250만 원 가지고 전통적인 지지자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출산 주체로서 청년 세대들의 마음은 이제 살 수가 없겠죠. 정치적 전략 차원 이상은 아니라고 봐요. 자, 여기서 그럼 한번 묻고 가야겠죠? 아동수당이나 출산 장려금, so what? 나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 아동수당이나 출산 장려금 모두 우리 세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세금. 여야 정치인들이 합의해서 결정했지만 그러한 권한도 우리가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감시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출산 장려금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구 용역이나 검토도 없이 여야 의원들이 마음대로 밀실합의나 다름없는 합의를 발표해서 오히려 혼란만 키운 격이었죠. 네, 예산안 심사를 마친 직후였죠.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그동안 아이를 낳으라고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쪽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를 낳아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쪽으로 바뀐 것 같은데 바람직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관건은 역시 경제 주체들의 합의와 협력에 있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위원회가 내놓은 로드맵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 교실이나 정시퇴근, 공공주택 확대 등은 기업이나 다른 정부 부처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정치권이나 지자체들은 여전히 출산 장려금 등 현금 지원 정책으로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고 기업들은 여전히 육아휴직이나 정시퇴근 등을 선호할 리 없을 텐데요.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입니다.
네, 화요일인 오늘 매서운 한파는 주춤하겠습니다만 대신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낮 동안 전국 곳곳으로 이 비나 눈은 점차 확대되겠고 밤이 돼서야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중부 서해안 쪽으로는 눈이 조금 날리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만 그 밖에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 다소 쌓이는 곳이 많겠고요. 영남 내륙과 강원 남부 지역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남부와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과 충북 지역에 2에서 7cm, 그 밖에 강원도와 충남, 호남, 경남 내륙, 경북 동해안에 1에서 3, 경기 동부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눈구름들이 들어오면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올랐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좀 더 낮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광주의 낮 최고 기온 4도, 대구 3도의 분포로 낮 동안에도 조금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1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